여기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역전세하고요, 깡통전세하고요, 전세 사기, 이거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역전세라는 거는 우리가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전세 금액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세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증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자, 여기서 기존에,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세라는 거 들어갔을 때 대출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몰랐죠. 예, 그래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틈틈이 모아서, 또는 정 안 되면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빌려서, 그거 외에는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 월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부동산을 2002년도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세 1억이 월세로 만약에 바뀌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요, 지금 그냥 은행 금리도 대략 한 5% 정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 1,000만 원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도요, 상가 같은 경우에 환산 보증금이라 그래가지고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환산할 때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을 합니다. 그때 그 방식이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0에 90이 1억이었던 시절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리가 내려가고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 1억은요, 사람들이 1000에 90이 월세가 세잖아요. 근데 1억에 대한 대출을 9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줘요. 근데 연 이자율이 3.5%예요. 이거 1000에 90이면 연 이자율이 몇 프로인가요? 연 12%거든요. 그러면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했을 때 9천만 원에 90만 원을 내겠어요? 9천만 원에 3.5%면 얼마죠? 한 달에 9327 해가지고요, 한 달에 25만 원이면 됩니다. 어디로 가요? 이리 가죠. 대출 받아서. 그러면 처음에 1억짜리가 나왔는데 손님들이, 월세 손님들이 다 몰려가. 전세는 당연히 있고. 그럼 이게 1억 2천이 돼요. 그래도 싸요. 1억 5천이 돼요. 그래도 싸요. 대략 2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는 점점 내려와서 70, 60 내려오고, 이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오르고 전세 수요도 막 몰리니까 어떻게 되죠? 매매 가격이 올라가죠. 한때 그래서 1억짜리 전세 들어가는 집을 1억 2, 3천에 사서 갖고 있어서 전세가 2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또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가 떨어지면서 역전세가 일어났죠. 이거는 금리 때문에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전세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또 금리가 떨어지면서 또는 올라가면서 변화되는 게 이게 역전세고, 이거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계속 그래 왔었어요. 전세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역전세는 계속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시점에서 매입을 들어가고 언제 갭 투자를 할 거는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깡통 전세라는 것은 일례로 똑같이 전세가 막 올라가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매매가도 2억이고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전세도 2억이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이 보증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일명 깡통 전세라고 불러버리는 거죠. 빈 깡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역전세를 쉽게 얘기하는 게 깡통 전세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라는 거는요, 건물을, 새 빌라를 건축주가 지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여기에 건축비를 태워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땅을 사서 건축을 하는 이유는 이익을 보기 위한 거죠. 이익을. 그런데 이미 벌써 빌라 시장에서 재개발 아니고서는 이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건축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해서 이익을 보는데 내가 빌라가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그러면 땅 사서 건축한 거에 이익까지 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어떤 업자가, 컨설팅 업자가 오더니 전세를 2억 3천에 놔드릴 테니 자기한테 수수료를 3천만 원 달래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2억에 팔기로 했는데 2억 3천에 팔고 수수료 3천 달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기 이익까지 챙겨서 그냥 빠지면 그만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2억 3천에 작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여기에서 금리, 대출과 보증보험을 활용해 가지고 2억 3천짜리 손님을, 세입자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 수수료 3천만 원에서요 1천만 원을 세입자들 이자를 지원해 줘요. 그러면 세입자는 이 이자 내야 될 돈을 2년치를 거진 여기서 해줘요. 근데 보증보험을 들어주니까 안전하대. 그래서 문제가 된 거는 보증보험을 들어준다 해놓고 안 들어준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실제로 보증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많이들. 예. 그래서 1천만 원에 대한 거는 이자를 지원하니까 사람들은 보증보험도 들고 대출도 가능하니까 들어와요. 그리고 1천만 원은 이거에 대해서 각종 뭐 브로커들이 붙겠죠. 그럼 그 다음 수수료. 또 1천만 원은 이걸 전체로 계획한 사람의 수수료. 중개사. 네. 그러다 보니까 요 3천만 원이 보이지 않는 어떤 리베이트 식으로 가다 보니 원래 전세 금액으로 따지면 매매가가 2억이면 전세는 최소한 1억 7천에서 많아봐야 1억 8천 아니면 1억 6천이어야 되는데 2억 3천까지 올라타니까 대략 6, 7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명의는 결론적으로 건축주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바지 사장에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2억 3천의 전세가 움직이니 내가 집에 2억을 놓던 하면은 이 집이 지금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제트 안 넘어가고 이 자체도 또 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집당 지금 막 6천, 7천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집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좀 싸게 사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전세랑 전세 사기는 구분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전세를 놓던 매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동산의 DNA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 저 엄마가 주신 거.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과 지금처럼 엄마가 뭐라도 하나 해서 딸님 이름으로 해놓으면 그 자식들이 그 씨앗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저희 주변에 지금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은 보면요, 대부분 나보다는 이제 자식들을 위한 투자가 더 많아요. 특히 재개발은 약간 그런 형식으로 가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은 뭐 어떤 뭐 고민이 있어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씩 이제 말씀을 좀 해보면서 준비로. 제가 집이 우리 가까워요. 그래서 가까워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제가 이제 두개 일로 시청에서 뭐 부동산 재개발에 대한 이제 그 저기 선생님 처음이신 것 같은데 한다 그랬는데, 저도 제 자녀 네. 하나 지금 집 하나 마련해 줄 거를 지금 찾고 집은 어디 살고 계세요? 마포요. 마포에? 공덕동에? 그래서 이제 경선스키로 제가 항상 네. 운동 다니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공덕동에 있어요. 그래서 네. 공덕동에 있어요? 예. 사무실도? 네. 그래서 가깝고해서 그러면 뭐 어디 좀 알아보고 그러신 거 있으셨어요, 그동안에? 예예, 좀 한 군데. 그래요? 일단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어르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앞으로 가다가 또 이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폭락하면 어떡하냐.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거겠죠. 폭락했다 올라오는 거 괜찮은데 이게 진짜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가서 부동산 더 이상 뭐 관심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갈까봐 아마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어요. 뭐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구, 뭐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초반에 뭐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본 것 중에 하나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두 가지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서울에서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지방에 태어났으면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가령 강남 사는 아이들한테 너는 왜 강남 사니? 그러면 나 강남에서 컸는데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 지도를 봤을 때 한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크게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어요. 크게는. 그리고 뭐 경기도권이 있겠지만 일단 서울만 두고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도요 원래 종로시청이나 있는 도심권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이 몰려있는 동남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남, 송파, 서초, 그리고 강동구 뭐 이런 데가 포함되겠죠. 그리고 동북권이 있고요. 그리고 서북권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서북권이죠. 그리고 어디요? 강서권이 있죠. 크게 한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서북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로 가면 어디로 주로 가냐면 김포나 일산으로 갑니다. 강남에 계신 분들이 경기도로 넘어가시면 분당이나 판교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양주나 의정부 쪽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또 요 밑에 동네로 가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생활권이라는 게 갑자기 동북권으로 가거나 동남권으로 가거나 그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1인 가구들이, 저 지방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1인 가구 넘어오는 데가 제일 먼저 오는 데가 관악구입니다. 제일 많죠. 관악구에 제일 많이 넘어왔다가 이 관악구에서 이제 자리를 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이과 전체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북권은 이쪽으로 뻗어나고 강서구는 이쪽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을 찍고 지금 약 900 몇십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서울이 싫어서 빠져나가는 거냐?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솔직히 비싸긴 한데요. 이 비싼 거에 대한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로 빠져나가면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새 아파트. 주변 환경은 좋아지고 아파트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가성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분당에서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김포에서 서울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일산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새벽에 아침 한 7시 한 6시만 되면요 새벽부터 차들은 꽉 막히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빠는 막히는 차를 뚫고 또는 줄 서서 버스 타고 그 힘들게 출퇴근만 해주면 우리 엄마들과 자녀들은 편안하게 거기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넘어가 있지만 아빠들은 힘들어요.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그 편도로 1시간 반이 넘어서면요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진짜 수명이 단축된다고 해요. 굉장히 그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서울에 살 수 있고 서울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고 내가 돈만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서울에 살지 굳이 경기도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나 또는 서울 중심 용산이나 이런 데서 내가 돈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쾌적하잖아요.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잘 깔려 있고 그런 데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동네는 자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서울에서는 빠져나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